느그 식구 잔치에 내 돈을 왜 써? 30명 친척이 모인 친정엄마 칠순상. 빈손으로 나타난 남편이 제 카드를 빼들고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시어머니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예, 다음 달 친구들이랑 유럽 가는데 500만 원 보내라. 저는 답장 한 줄로 그 집안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의 칠순 잔치상이 차려진 한정식집 별실은 향긋한 갈비찜 냄새와 친척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 쪽 자리에 앉아 자꾸만 손목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약속 시간을 20분이나 넘겼는데도 남편 강민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미리 챙겨둔 봉투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분명히 민호가 봉투랑 감사패는 자기가 챙기겠다고 큰 소리쳤거든요. 엄마는 한복 저고리 옷고름을 잡고 매만지며 저를 흘끔거렸습니다. 엄마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정아, 사위는 회사 일이 많이 바쁘냐? 차가 많이 막히는 모양이지. 제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는 길이라고 했어. 좀만 더 기다려, 엄마. 금방 올 거야. 큰 이모가 빈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잘난 김서방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 아주 대기업 회장님 나셨어. 우리 막내가 시집을 잘 간 거야, 못 간 거야. 장모 칠순 잔치에 지각을 다하고 엄마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언니도 참 바쁜 사람이 뭐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그 말에 명치 끝이 묵직해졌습니다. 홀로 시장에서 생선 좌판을 하며 저를 키워낸 엄마였습니다. 이른이 되도록 사위 눈치만 보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입안이 깔깔해졌습니다. 별실 문이 드르륵 열린 건 그로부터 15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민호가 점퍼 지퍼를 끌어내리며 어슬렁어슬렁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비닐봉지 하나조차 없는 그 휑한 손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호가 친척들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무뚝뚝하게 뱉어냈습니다. 늦었네. 차가 막혀서. 아유 더워.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 김서방.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 이리 와서 얼른 앉아. 민호는 엄마의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 고개만 까딱하고 제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식탁 밑으로 민호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제가 입술만 달싹이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봉투는? 돈 봉투랑 감사패는? 민호가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봉투? 밥 먹을 땐 밥이나 먹자 좀. 제가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다그쳤습니다. 어제 자기가 다 챙긴다며. 감사패도 차에 있어. 민호가 너무나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 깜빡했네.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다 챙겨.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엄마에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갈비찜부터 자기 앞으로 쑥 끌어당겼습니다. 작은 이모가 보다 못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김서방, 아무리 늦었어도 장모님 칠순인데 덕담이라도 한 말씀 안 해. 혼자 밥만 먹어. 민호가 입에 든 고기를 우물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그냥 오래 사세요. 그게 최고죠 뭐. 엄마는 그 한마디에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살아야지 그럼. 우리 김서방이 그래주니 참 든든하네. 많이 먹어. 저는 식탁 위에 올린 손이 자꾸 떨려서 무릎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민호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이쑤시개를 삐딱하게 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민호의 옆모습을 노려봤습니다. 민호가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획 돌아봤습니다. 민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왜 자꾸 쳐다봐? 체하겠네. 제가 억눌린 목소리로 작게 물었습니다. 결제 안 해. 다 먹었잖아. 민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뭐를? 내가 결제를 왜 해?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졌습니다. 칠순잔치 비용. 어제 분명히 자기가 낸다고 했잖아. 칠순 밥값은 자기가 쏘겠다고.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민호가 식탁에 핸드폰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슬그머니 우리 쪽으로 모였습니다. 민호가 지갑을 뒤적이는 신용을 하더니 제 핸드백 쪽으로 손을 쑥 뻗었습니다. 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거칠게 빼들었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손목을 잡으려 외쳤습니다. 민호 씨, 뭐해? 지금 미쳤어. 민호가 손목을 휙 빼며 카드를 허공에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별실안이 다 들리도록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느그 식구 잔치에 내 돈을 왜 써? 내 카드로 긁어. 순간 별실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큰 이모의 젓가락이 그릇 위에 멈췄습니다. 사촌 오빠가 입을 해 벌리고 민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들고 있던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물컵 바닥이 식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르게 가셨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입술로 무어라 말하려다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귓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제 따귀를 후려친 듯이 한쪽 볼이 화끈거렸습니다. 큰 이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김서방, 방금 그게 무슨 막말이야. 느그 식구라니. 민호가 턱을 치켜들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뭐가요? 처갓집 일이니까 안 사람이 내는 게 맞잖아요. 제가 남의 집 잔치에 수백만 원씩 펑펑 쓸 만큼 돈이 썩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설 뻔한 다리를 간신히 붙들고 앉았습니다. 민호는 제 카드를 가지고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고 결제기에 긁었습니다. 삑 하는 신호음. 영수증이 주르륵 뽑혀 나오는 그 소리가 제 귓속을 무참히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복 치맛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른 평생 누구 앞에서도 굽힌 적 없던 엄마의 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식탁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민호는 핸들을 한 손으로 까딱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영수증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30명분 식사비 173만 원이 또렷하게 찍힌 그 종이는 어느새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에 걸리자 민호가 라디오 볼륨을 확 키웠습니다. 민호가 운전대를 톡톡 두드리며 빈정거렸습니다. 어휴, 한정식이 쓸데없이 비싸긴 비싸더라. 다음엔 그냥 뷔페로 하지 그랬어. 돈 아깝게 시리.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호의 뻔뻔한 옆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메말라 갈라져 나왔습니다. 다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가 앞만 보며 퉁명스럽게 뱉었습니다.
어휴, 장모님 팔순이든 뭐든 또 있을 거 아냐. 그때는 그냥 동네 고깃집에서 대충 해. 제가 이를 악물며 불렀습니다. 민호 씨. 민호가 미간을 구기며 성질을 냈습니다. 아, 왜 또 사람을 불러대고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제가 눈물 맺힌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칠순이었어.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의 하나뿐인 칠순 잔치였다고. 민호가 저를 흘끔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지. 그래서 나도 바쁜 시간 쪼개서 갔잖아. 안 그래. 제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죄야. 당신이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느그 식구라고 수모를 줬잖아. 민호가 피식 비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아휴, 또 시작이네. 그깟 밥값 좀 내 카드로 긁었다고 사람을 아주 죄인으로 만들어라. 유세 떨지 마. 그깟 밥값. 저는 그 말을 입속에서 곱씹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민호가 했던 말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모시겠다던 그 다정한 목소리. 혼자 고생하신 장모님께 효도하는 게 자기 꿈이라던 그 그럴듯한 다짐. 그 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혼집 잔금을 치를 때 민호가 제 적금 통장을 슬쩍 가져갔던 그날부터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생활비 카드를 제 명의로 만들면서 자기 월급은 모은다고 했던 그 순간부터요. 시댁 김장철에는 제 손으로 100만 원씩 봉투를 만들면서 친정 엄마 생신에는 케이크 하나도 자기 돈으로는 안 사오던 그 모든 날들부터요. 저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홀로 자란 외동딸이라 가족이 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싸우기 싫었고 미움받기 싫었고 무엇보다 엄마가 시집 잘못 보냈다고 자책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차가 멈췄습니다. 민호가 시동을 끄고 거칠게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민호가 차 문을 열며 신경질적으로 뱉었습니다. 내려. 뭐해? 청승맞게 앉아있지 말고. 민호가 차 문을 닫고 먼저 쿵쿵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천천히 펴서 들여다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가 별실 문 앞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다. 김서방이 농담한 거다. 신경 쓰지 마라. 70살 노모가 38살 딸을 다독이며 한 그 말이 자꾸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가방 안쪽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버리지 않고 평생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차가운 가죽 시트 위에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강민호의 아내로 살지 않겠다. 김수정으로 살겠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화장이 다 지워진 채 푸석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두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어쩌면 결혼한 이후로 가장 또렷한 눈빛일지도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호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저를 한번 흘끔 보더니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호가 손에 든 리모컨을 까딱이며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와. 갈비찜이 짜서 그런가 속이 아주 더부룩하네. 얼큰하게 끓여.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영수증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는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눈을 떴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싱크대 위에 어젯밤 민호가 먹은 라면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국물이 말라붙어 면발 가닥이 그릇 벽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그대로 두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민호는 주말에 늦잠을 자는 사람이라 보통 11시는 되어야 일어났습니다. 저는 식탁에 턱을 괴고 거실 안쪽에 있는 민호의 서재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이었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민호가 못 박듯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공간이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 저는 식은 물 한 모금을 더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전 10시쯤 민호는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며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배낭을 메고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녁 때까지는 들어올 거니까 김치찌개나 끓여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문 잠금 장치가 철컥 잠기는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로 가서 민호가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차가 단지 입구를 빠져나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땀이 살짝 배었습니다. 내가 왜 내 집 방 하나 못 열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서재 안은 어둑하고 답답한 냄새가 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골프 잡지가 펼쳐져 있었고 컴퓨터 본체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부터 차례로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영수증 뭉치와 명함, 볼펜이 굴러다녔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와 사용 설명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잡아당기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긴 서랍이라니, 한 집에 사는 부부 사이에 잠긴 서랍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만큼 어수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펜꽂이를 흔들어 봤습니다. 짤그랑하고 작은 열쇠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열쇠를 꽂고 서랍을 당기자 안에는 통장 2개와 카드 1장,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친 순간 제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잔액이 4,200만 원. 민호가 매달 월급은 미래를 위해 묶어둔다며 한 푼도 안 내놓던 그 돈의 행방이 거기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10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자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카펫 위에 닿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작년 가을 시아버지 회갑 때 민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정아, 이번에 회갑 비용은 자기가 좀 내라. 내가 요즘 적금 부으느라 통장이 텅텅 비었어.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적금을 깨서 4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민호는 자기 부모님께 봉투를 건네면서 자기 이름만 큼지막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며느리 봉투는 어디 갔냐고 물어서 저는 또 따로 봉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그 무렵에도 잔액이 3천만 원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옆에 내려놓고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백화점 상품권이 빳빳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50만 원짜리 다발이 새 묶음. 포스트잇에 민호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 친목회 가실 때 쓰세요. 상품권 다발이 손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새어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 집 안에서 우는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한참을 카펫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에 놓인 민호의 보조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용이라며 늘 따로 가지고 다니던 그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잠금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민호의 생년월일을 눌러봤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결혼한 날짜를 눌러봤습니다.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어머니의 생년월일을 눌러봤습니다. 화면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토했습니다. 화면 안에 들어가니 카카오톡 상단에 시어머니와의 대화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지난주 칠순 잔치 다음날 주고받은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며느리 표정 봤냐? 카드 그어줄 때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그 아래 민호가 보낸 답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소리 했더니 끽소리도 못하더라고요. 다시 시어머니의 메시지. 잘했다. 처음에 길을 잘 들여야 평생 편한 거야. 이어진 민호의 메시지.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은 모레 붙여드릴게요. 시어머니의 다음 한 줄에서 제 손이 멎었습니다. 며느리 돈으로 잔치 치렀으니 너 돈 굳었네. 호호. 그 아래 민호가 적어보낸 한 줄. 그러게요. 170 굳었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70만 원. 어제 제 카드로 결제된 그 금액을 두고 시어머니와 사위가 호호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더 위로 올렸습니다. 1년 전 메시지, 2년 전 메시지가 줄줄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한 줄 떠올랐습니다. 며느리한테 내가 무릎 아프다고 한약 한 제 지어달라고 해라. 민호의 답. 그냥 어머니가 직접 말해요. 제가 말하면 또 토 달아요. 시어머니의 다음 메시지는 한층 더 매서웠습니다. 못된 것. 시어미 무릎 아픈 것도 못 챙기는 게 무슨 며느리야. 민호의 답이 그 아래 짧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꼬박꼬박 잘 나오잖아요. 그거면 됐죠 뭐. 돈은 꼬박꼬박 잘 나오잖아요. 그 한 줄이 제 가슴 한복판에 콱 박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카펫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강민호의 아내였을까요? 아니면 강민호 집안의 자동 입출금기였을까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어느새 말라 있었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뜨겁게 끓어오르던 분노가 어느새 얼음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조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핸드폰을 가져와 그 대화창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통장 내역도 페이지마다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상품권이 들어있던 봉투의 메모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다시 찍었습니다. 한 장도 흐리게 두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다 지나갈 무렵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엄마가 받았습니다. 수정아, 무슨 일이냐? 엄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어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은 잊어라. 내가 다 잊었다.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잊어? 내가 잊으면 안 되는 건데. 저는 부엌 식탁에 이마를 댔습니다. 수정아, 사위가 회사 일이 힘드니까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엄마, 그 사람 일부러 그런 거 맞아. 수정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결국 식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한참 만에 입을 뗐습니다. 엄마는 너 시집 보낸 거 평생 후회 안 했다. 그런데 어제는 처음으로 후회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새끼 저런 집에서 어떻게 살까 싶어서 어제 한숨도 못 잤다. 엄마, 나 이제 안 살 거야. 뭐라고? 나 그 집에서 안 살 거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해라. 엄마는 내 편이다. 무조건 내 편이다. 전화를 끊고 저는 가만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따위는 끓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들어 어제 저녁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이름을 찾았습니다. 회사 자문 변호사 정재훈. 명함을 받아둔 지 2년이 되어 가지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명함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월요일에 회사에서 마주치면 인사부터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슴 안쪽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움인지 떨림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갔습니다. 어젯밤 민호가 남긴 라면 그릇을 들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통째로 부어버렸습니다. 면발이 굳어 있어 그릇 벽을 두어 번 두드려야 떨어졌습니다. 그릇을 수세미로 박박 닦으며 저는 입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 두고 봐라. 월요일 아침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사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가방 안쪽에는 주말 내내 정리한 사진 파일이 든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가방끈을 자꾸 고쳐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회계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옆자리 미경 씨가 머그잔을 들고 저를 반겼습니다.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미경 씨도요. 저는 평소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미경 씨가 제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안색이 영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잠을 좀 설쳤어요. 저는 어색하게 둘러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메일함을 열었지만 화면 글자가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꺼내보니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유럽을 가기로 했으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라는 한 줄이 차갑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자를 받고 무릎이 꺾이고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송금 버튼을 누르겠지요. 저는 셋 중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화면을 노려보다가 답장창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번호 잘못 누르셨네요. 키읔. 저는 그렇게 답을 적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시아버지, 시누이 번호까지 모조리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호의 번호 위에서 잠시 손가락이 멎었습니다.
이 번호는 아직 차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사무실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복도 쪽에서 누군가의 고함이 가까워졌습니다. 김수정 어디 있어? 김수정 나오라고 해.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미경 씨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과장님, 저거 사모님. 제가 가볼게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호가 경비원 2명을 밀치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2개나 풀어 헤친 채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김수정, 너 어디 있어? 민호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계팀과 인사팀 직원들이 칸막이 위로 머리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민호 씨, 여기서 이러지 마. 밖에서 얘기해. 저는 민호의 팔을 붙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민호가 제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밖에서 얘기? 내가 지금 나한테 밖에서 얘기하재. 민호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찌르듯 가리켰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번호 잘못 눌렀다고. 잘못 누르긴 뭘 잘못 누른다고. 민호 씨, 우리 엄마가 너 키워줬어. 시집 와서 호강시켜준 사람이 누군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짧게 웃었습니다. 호강? 누가 누구를 호강시켰는데.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민호가 한 발 다가오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무실 안 어디선가 누군가의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단단한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습니다. 손 내리시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사 자문 변호사인 정 변호사가 양복 재킷에 단추를 한 손으로 잠그며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민호와 저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 섰습니다. 키가 큰 편이라 민호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민호가 정 변호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야 당신? 민호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이 회사 자문 변호사 정재훈입니다. 정 변호사가 명함을 한 장 꺼내 민호의 와이셔츠 주머니에 꽂아 넣었습니다. 민호가 명함을 빼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가 왜 끼어들어? 지금 강민호 씨가 하고 계신 행동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는 김수정 과장의 직장입니다. 업무 시간에 배우자의 직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고성을 지르고 위협하는 행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신 동작은 폭행죄 미수로도 갈 수 있고요. 주변 직원들이 전부 목격자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내 마누라랑 얘기 좀 하겠다는데 무슨. 마누라가 아니라 김수정 과장입니다. 여기서는. 정 변호사가 짧게 끊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하시죠. 김수정 과장 변호인은 접니다. 뭐? 민호가 입을 해 벌렸습니다. 저도 속으로 같이 놀랐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에게 의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제 쪽을 한번 돌아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일은 일단 제가 동영상으로 저장했습니다. 한 번 더 회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땐 경찰에 신고합니다. 정 변호사가 슬쩍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민호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시죠. 정 변호사가 손바닥으로 엘리베이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경비원 2명이 양쪽에서 민호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았습니다. 민호는 끌려가다시피 엘리베이터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호가 저를 노려보며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두고 보자, 그런 말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정 변호사가 재빨리 제 팔꿈치를 받쳤습니다. 좀 앉으시는 게 좋겠어요. 1층 카페로 내려갑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 몰려있던 직원들이 흩어지는 소리가 멀리서 웅웅거렸습니다. 회사 1층 구석 카페는 점심시간이 살짝 지나 한산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따뜻한 유자차를 2잔 받아와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데일 듯이 뜨거웠는데도 시린 감각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호인이라고 하셔서 제가 의뢰한 적도 없는데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급해서 일단 둘러댄 겁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안 맡으셔도 됩니다. 정 변호사가 자기 잔을 한 모금 마시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일 다 끝나고 하셔도 늦지 않아요. 정 변호사는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몇 번 회의 자료를 검토할 때만 마주쳤던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눈매가 차분하고 손가락이 길었습니다. 실은 저는 입을 떼다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실은 토요일에 남편 서재에서 통장이랑 카톡을 봤어요. 저는 한 문장을 뱉고 나서 한참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있었던 일, 비밀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시댁으로 빠져나간 기록,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까지, 어제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500만 원 송금 요구 문자도 보여드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지에 짧게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정 변호사가 잔을 내려놓고 정면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네, 3가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정 변호사가 손가락을 하나씩 폈습니다. 첫째, 부부 공동 계좌에 있는 돈을 본인 단독 계좌로 옮기세요. 오늘 퇴근 전에 은행 가서 처리하세요. 네. 둘째, 본인 명의로 발급한 가족카드, 남편이 쓰고 있는 거 전부 정지시키세요. 카드사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네. 셋째, 토요일에 찍은 사진 파일을 절대로 그 집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두지 마세요. USB 2개에 똑같이 복사해서 하나는 직장 사물함, 하나는 친정 어머님 댁에 두세요. 한 부 더 만들어서 저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USB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잠시 그것을 보고 빙긋 웃었습니다. 준비가 빠르시네요. 주말 내내 잠이 안 와서요. 저는 따라 웃다가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종이 냅킨을 한 장 뽑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혼이 답이라고 단정 짓고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하시든 주도권은 김수정 과장님이 쥐고 계셔야 합니다. 주도권? 네. 지금까지는 남편분이 모든 걸 쥐고 흔드셨잖아요. 이제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냅킨을 손에 쥐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똑 부러지게 길을 알려준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사 자문이지 제 변호사는 아니시잖아요. 정 변호사가 잠시 자기 찻잔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방금 복도에서 본 그 장면, 김수정 과장님 자리에서 누군가는 매일같이 그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은행 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부부 공동 생활비 통장의 잔액을 전부 제 단독 계좌로 옮겼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지막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와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 카드로 발급된 민호의 카드 3장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상담원의 안내 음성이 끝날 때마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본인 맞습니다. 네, 즉시 정지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7통, 문자가 32통,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가 거절당했다는 욕설 섞인 문자부터 시작해서 점점 험한 말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문자를 한 줄도 끝까지 읽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가물가물했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USB가 그대로 있는 걸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모서리가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그 작은 감촉이 그날따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가벼웠습니다.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와 동시에 안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가 거실 한복판에서 제 핸드폰만 노려보고 있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양복 상의는 소파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습니다. 너 미쳤어. 카드를 다 정지시켜. 민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천천히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미친 사람은 따로 있지. 뭐? 내 카드 멋대로 가져다 쓴 사람이 누군지부터 따져보자. 저는 가방을 식탁 위에 놓고 외투를 벗었습니다. 민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트에서 결제 안 돼서 직원 앞에서 망신당했어. 내일 당장 카드 다시 살려놔. 못 살려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민호의 눈썹이 사납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민호 씨가 그랬잖아. 느그 식구 잔치에 내 돈을 왜 쓰냐고. 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맞는 말이더라.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하기로 했어. 내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돈. 민호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내 돈이 어딨어. 내 월급은 다 적금 들어가는 거 알면서. 적금. 저는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한 박자 늦게 굳어졌습니다. 무슨 적금 말이야. 서재 책상 3번째 서랍에 들어있는 그 통장 말이야. 민호의 동공이 작게 떨렸습니다. 너 거기를. 그 통장에 4,200만 원 있더라. 그리고 매달 어머님께 100만 원씩 보내더라. 그 돈이 내가 모르는 적금이었어. 저는 또박또박 끊어 말했습니다. 민호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재 문 쪽을 한번 돌아보고는 다시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남의 방을 멋대로 뒤져. 멋대로. 부부 사이에 멋대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 자체가 웃기지 않아. 저는 식탁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민호를 올려다 봤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 생활비는 반반이야. 관리비, 공과금, 식비 다 영수증 끊어서 나눠. 카드 정지는 안 풀어. 부르지 마. 내 이름 김수정이야. 핸드폰이 책상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민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집어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수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식탁까지 들렸습니다. 민호야, 너 그 여자 어떻게 좀 해봐라. 내가 이번 달 친목회에서 회장 자리 맡기로 했단 말이야. 유럽 여행 못 가면 친구들 앞에서 무슨 망신이냐. 어머니, 일단 수정이 그년 어디 갔어? 바꿔라.
잠시만요. 민호가 핸드폰을 든 채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너 좀 바꿔달래. 끊어. 뭐? 안 받는다고. 저는 시선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더니 다시 핸드폰에 대고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수정이가 지금 좀 나 바꿔달라니까. 어디서 시애미를 무시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민호가 하는 사이에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장 민호의 핸드폰에서도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민호가 핸드폰을 다시 빼앗으려 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너 지금 민호 씨가 직접 어머님 모시고 살아. 유럽 여행도 민호 씨가 보내드려. 적금 통장에 돈 많더라.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우리 그 단어 좋아하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호가 식탁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쾅 내려쳤습니다. 유리컵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수정아, 잘 들어. 너 지금 이러는 거 다 후회한다. 후회는 7년 동안 충분히 했어. 이제 후회할 일은 안 만들어.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톡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불 한 채와 베개를 꺼내 거실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오늘부터 거실에서 자. 뭐? 방은 내가 써. 도어록 비밀번호도 바꿀 거니까 그렇게 알아. 민호가 헛웃음을 토했습니다. 여기 내 집이기도 한데 내가 무슨 권리로. 이 집 보증금 어디서 왔는지 알지. 결혼할 때 내가 친정엄마 적금 깨서 보탠 거 7천만 원. 영수증 다 있어. 저는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너머에서 민호가 욕설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무서운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심시간마다 정 변호사의 사무실을 오갔습니다. 정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를 하나씩 정리해 표로 만들어줬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를 부채꼴로 펼치며 정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시댁으로 송금된 내역, 이건 백화점 상품권 구입 내역, 이건 가족카드 사용 명세서. 그렇게나요? 수정 씨 명의로 결제된 시댁 관련 지출이 7년 동안 합쳐서 4,300만 원이 넘어요. 명절 봉투, 시아버님 회갑, 시누이 결혼 선물, 시어머님 한약, 골프채까지. 저는 표를 들여다보다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모으셨어요? 수정 씨가 회계팀이시잖아요. 본인이 가장 잘 정리한 자료들입니다. 저는 그냥 보기 좋게 묶은 것뿐이에요. 정 변호사가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따라 웃다가 표 한쪽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만져봤습니다. 이혼 소송 들어가면 이 자료들 다 효력이 있어요. 네. 가사분담 면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했다는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비밀 통장은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단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될까요? 네. 수정 씨 이혼하시는 거 확실하신 거죠? 저는 정 변호사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며칠 전 회사 로비에서 마주칠 때만 해도 어색했던 그 시선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요. 칠순 잔칫날 그 영수증이 끊어진 순간부터요.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소장을 접수합시다. 그동안 수정 씨는 친정 어머님께도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리세요. 시댁에서 어머님 쪽으로 화살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마는 이미 알고 계세요.
제 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든든하시네요. 저는 그 말에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든든하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 단어였는지 새삼스러웠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의 작은 백반집은 점심 손님이 다 빠지고 한가했습니다. 엄마가 행주로 식탁을 닦다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왔네. 밥은 먹었나? 안 먹었어. 엄마가 해주는 거 먹으려고.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다시 데웠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엄마의 굽은 등을 바라봤습니다. 앞치마 끈이 허리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저 자그마한 허리로 제 인생을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응, 나 다음 달에 이혼 소장 낼 거야. 엄마가 국자질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고 식탁으로 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 저는 가방에서 정 변호사가 정리해준 표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엄마는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안경을 축혀 올렸습니다. 수정아. 응.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이혼이라는 말이 늘 무서웠다. 엄마가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칠순 잔칫날 김서방이 그 소리 할 때 엄마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말이 무섭지 않더라. 엄마, 내 새끼 평생 저런 소리 듣고 살게 할 수는 없겠더라. 엄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제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준비 잘해라. 엄마는 끝까지 내 옆에 있을 거다. 저는 엄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일을 해서 저를 키워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손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한테 잘하지도 못하면서 시댁에는 그렇게 퍼주는 사람이랑 살았어. 엄마한테는 사위 흉볼까봐 한마디도 안 했어. 수정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제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엄마한테 잘하면 되지.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는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박혀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민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글씨로 빗둘배둘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받으러 은행 갔다 왔는데 한도 부족으로 거절당했다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는, 두고 보자는 짧은 글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한번 읽고는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민호가 신혼 첫 해에 제 명의로 신용한도를 묶어두라며 만들어둔 그 보증 약정을 며칠 전 모두 해지했습니다. 이제 민호는 제 신용에 기대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럽 여행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비어있는 여행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 짐을 다 싸기엔 일렀습니다. 하지만 가방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정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소장 초안이 다 됐다고 월요일 점심에 검토하자는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의 지퍼를 한번 열었다 닫았습니다. 지익하는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듣기 좋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소장 초안을 한 줄씩 함께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혼 사유, 위자료 청구 금액, 재산 분할 비율,
가압류 신청 대상. 정 변호사가 형광펜으로 짚어가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신청서까지 같이 접수하면 강민호 씨가 보유한 통장과 부동산 지분에 일주일 안에 처분 금지가 걸립니다. 네. 마음의 준비되셨어요. 이미 됐어요. 저는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 마지막 장에 제 자필 서명을 받았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사각사각 지나가는 소리. 그 짧은 시간 동안 7년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접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들으면 우스울지 모르지만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평생을 다시 살게 해주는 부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민호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법원에서 뭐가 왔는데 이게 뭐냐? 너 진짜 미친 거야. 당장 집으로 와. 같은 문장이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가 송달을 받은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정 변호사에게서 예상보다 빠르다는 답이 곧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한마디도 따라 붙었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었다고 답을 보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친정 쪽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라. 엄마가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 집이지. 엄마의 좁은 방 한쪽 구석에 이부자리를 펴고 저는 모처럼 깊이 잠들었습니다. 민호의 코 고는 소리도 밤늦은 텔레비전 소리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건 작은 골목을 지나가는 고양이 발소리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 저는 미리 봐둔 오피스텔로 짐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출근한 평일 오후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만일에 대비해 이삿짐 업체와 함께 입회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반차를 내고 미리 와서 안방과 옷장만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 옷까지 친정 엄마가 결혼 전에 사주신 화장대, 신혼여행 때 산 그릇 한 세트, 제 명의로 산 책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분주하게 짐을 빼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빈자리가 하나씩 늘어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삿짐 업체 반장이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 씨, 이거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요. 두고 가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반장이 다음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사진 액자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면사포를 쓴 7년 전에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그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가짜였는지 이제는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액자를 뒤집어 벽에 도로 걸었습니다.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뒷면을 보길 바랐습니다. 마지막 짐이 트럭에 실릴 무렵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곧장 달려온 듯 양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민호가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보다시피 저는 외투를 입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집에 오라고. 민호 씨가 부른다고 가는 사람 아니야, 나. 민호가 저를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 현관 쪽에서 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 씨. 정 변호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늘 이사 과정은 전부 영상으로 기록 중입니다. 법적으로 김수정 과장님 본인 명의의 물품만 가져가시는 거고 공동재산에는 일절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정 변호사가 손에 든 핸드폰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시면 폭행 및 협박으로 추가 고소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 발짝도요. 민호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를 노려보다가 정 변호사를 노려보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수정아.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진짜로 갈 거야. 응.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어머니가 좀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한 건 아니잖아. 저는 외투 단추를 천천히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식탁 위에 놓아둔 영수증을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지난번 칠순 잔칫날 결제된 한정식집 영수증이었습니다. 173만 원. 이거 기억나? 저는 영수증을 식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민호 씨가 했던 말. 느그 식구 잔치에 내 돈을 왜 쓰냐고. 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 씨한테 나는 식구가 아니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 식구 아닌 사람한테 줄 거 없어.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도어록이 잠기는 짧은 신호음, 그 소리가 7년 만에 들어보는 자유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새로 구한 오피스텔은 회사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이 남향으로 나 있어 오후가 되면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러 왔을 때 그 햇살 한 줄기가 마음에 들어 단번에 계약했습니다. 이삿짐을 다 풀고 나니 어느덧 저녁 7시였습니다. 저는 작은 식탁을 창가에 붙여놓고 의자 하나를 그 옆에 두었습니다. 화장대는 침실벽에 붙였고 책장은 현관 옆에 세웠습니다. 신혼여행 때 산 그릇 한 세트는 싱크대 위 선반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텅 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짧게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엄마였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끌고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이려고 가져왔지. 새집 첫날 밥은 엄마가 해줘야지. 엄마가 봉지를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의 머리에서 익숙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는 좁은 부엌에서 능숙하게 찌개를 끓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밥을 안 쳤습니다. 김치를 송송 썰고 두부를 깍둑썰기로 잘랐습니다. 엄마와 한 부엌에 서서 요리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가물가물했습니다. 찌개가 끓는 동안 엄마가 식탁에 앉으며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수정아. 응.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너 더 좋은데 시집 못 보냈잖아. 돈도 많이 못 해주고. 저는 가스불을 줄이고 엄마 옆에 와 앉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칠순 잔칫날도 엄마 잔치 안 했으면 내가 그런 소리 안 들었을 거 아니야.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날 잔치 안 했어도 민호 씨는 똑같았을 거야. 잔치는 핑계였고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수정아. 엄마, 나 그 집 나오니까 너무 편해. 진짜로. 저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엄마가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적에 잠들기 전 받았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살 것 같아.
그래, 그래. 엄마가 짧게 대답하고는 그만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도 같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모녀는 그렇게 좁은 식탁에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참아왔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치 냄새가 좁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가스불을 껐습니다. 엄마, 밥 먹자. 그래, 먹자. 엄마와 저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찌개 한 그릇과 밥 두 공기, 김치 한 종지. 상은 단출했지만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엄마는 자꾸 두부를 제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저도 자꾸 김치를 엄마 밥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엄마가 가시고 나서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을 틀고 그릇을 한 개씩 닦으며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도 모를 콧노래였습니다. 어쨌든 노래라는 게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창밖으로는 작은 골목길과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거나 김치찌개를 데워 놓으라거나 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정 변호사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무사히 이사를 마쳤다고 적었습니다. 정 변호사에게서 곧 답이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한 줄과 첫 밤이니 잘 주무시라는 한 줄,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축하드린다는 짧지만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 제 새 출발을 축하해 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나요? 저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감사하다는 두 글자였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서 김치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엄마의 손바닥에서 늘 나던 그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손바닥을 코끝에 대고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7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침대 모서리에 길게 걸쳐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햇살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 창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아침이 가능하다는 걸 결혼 7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민호에게서 오는 전화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처분 금지 결정이 정식으로 송달됐다는 연락을 정 변호사에게 받았습니다. 시댁 통장 2개와 부동산 지분이 모두 가압류 상태로 묶였습니다. 민호 명의의 차량까지 묶이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일주일 내내 시누이 집에서 짐을 옮긴다는 둥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동을 멀리서 듣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풍랑 한가운데 서 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평화가 깨진 건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회계팀 후배 미경 씨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네, 미경 씨. 저 사내 게시판 보셨어요. 미경 씨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자리에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을 열어보니 글 하나가 상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 칸에는 회계팀 김 과장님, 정말 이래도 됩니까? 라는 문장이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쉬고 글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본문에는 제 이름은 없었지만 누구나 저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는 묘사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돈을 빼돌리고 야반도주한 며느리, 시댁 노후 자금을 통째로 가로채 자기 명의로 옮겨둔 회계팀 직원, 친정에 빠져 시댁을 버리고 가출한 페류나, 글 마지막에는 회사의 신임을 잃은 직원이 회계팀에 그대로 있어도 되느냐는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노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미경 씨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과장님, 이거 말이 안 돼요. 저는 안 믿어요. 고마워요, 미경 씨.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무실 뒤쪽에서 누군가 키득거리는 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 두 사람이 정숙이 옆에서 저를 흘끔거리며 무어라 속닥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이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누구 짓인지 짐작이 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틀림없이 민우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정 변호사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고 점심때 잠깐 시간이 되겠느냐고 적었습니다. 정 변호사에게서 답이 곧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로 캡처해 두라는 짧은 문장과 점심에 보자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통째로 캡처하고 글 작성 시간과 조회수까지 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사무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다른 부서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 앞에서 잠깐씩 멈춰 안을 들여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에 잠깐 면담 가능하냐는 정중한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 변호사와 마주 앉은 점심자리에서 저는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캡처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빨랐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마세요. 정 변호사가 정면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런 글은 두 가지를 노립니다. 첫째, 수정 씨가 직장을 잃게 만드는 것. 둘째, 이혼 소송 중에 수정 씨의 정신을 흔들어 합의를 끌어내는 것. 네, 둘 다 못하게 막을 겁니다. 일단 회사 전산팀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넣을게요. 작성자 IP가 어디서 잡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사내 게시판이라 외부 IP라도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인사팀 면담 가실 때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회사 자문 변호사 자격으로 동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오후 3시 저는 정 변호사와 함께 인사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김 과장님, 오늘 부른 건 별다른 게 아니고요.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때문에 회사 내의 분위기가 좀 시끄러워서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게시판 내용 중에 사실인 부분이 있나요? 한 줄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옆에서 짧게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김 과장님이 시댁 측의 일방적인 금전 요구를 거절하셨다가 이렇게 보복성 글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작성자 추적 협조 요청서를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잠시 정 변호사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익명 명예훼손 글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떨고 계신 줄 모를 만큼 표정 잘 관리하셨습니다.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정 변호사의 그 한마디에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호가 미처 2번도 가기 전에 끊기더니 곧 다시 걸려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정리하다 말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수정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여기 가게에.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핸드폰을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누가 왔어? 거기 누구 있어? 내 시어머니가. 엄마가 한 박자 멈췄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와서 가게 다 없고. 전화기 너머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사무실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엄마, 끊지 마. 내가 지금 갈게. 끊지 말고 들고만 있어. 수정아, 오지 마라. 위험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갈게.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1층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엄마의 식당이 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정 변호사에게 짧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친정 식당에 시어머니가 쳐들어왔다고 지금 가는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정 변호사에게서 자기도 출발한다는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말라는 답이 곧 도착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저는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고 사돈이 어떻고 자기 노후가 어떻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손톱으로 손바닥을 꾹 눌렀습니다. 어떤 분노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안으로만 단단히 가뒀습니다. 식당 골목 입구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멀리서부터 식당 안의 소란이 골목까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가게 앞까지 갔습니다. 유리문 너머 안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김치통이 엎어져 빨간 국물이 길게 흘렀습니다. 하얀 굵은 소금이 한 줌씩 의자 위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한가운데 서서 손가락질을 하며 무어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앞치마 자락만 꾹 쥐고 있었습니다. 70살 노인이 마치 죄지은 아이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유리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휙 돌아봤습니다. 오, 너 잘 왔다. 너 이거 다 책임져.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왜 이러세요? 저는 가방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끊었습니다. 왜 이래? 이 사람이 사돈이라고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잖아. 내가 가만히 있겠어. 제가 한 일이지 우리 엄마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다 사돈이 부추겨서 그런 거지. 안 그러면 내 아들이랑 잘 살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 저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한마디라도 더 하시면 저 진짜 신고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신고. 어디 한번 해봐. 어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 변호사가 들어오며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후로 모두 녹화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 변호사를 한번 노려봤습니다.
얼굴색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손에 든 핸드폰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천천히 한 바퀴 둘러 찍었습니다. 깨진 그릇, 엎어진 김치통, 흩어진 소금까지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돈어른, 여기 앉으셔서 진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 변호사의 목소리는 한없이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벙긋거리다가 결국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두고 보자.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남기고 가게 문을 거칠게 밀고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쾅 닫혔습니다. 가게 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엄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정아. 엄마. 내 잘못 아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을 뻗어 제 뺨을 감쌌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제 뺨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너 시험이라고 7년이나 떠받들고 살았으니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엄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그릇은 다시 사면 되고 가게는 다시 닦으면 된다. 엄마. 수정아, 절대로 지지 마라. 엄마가 제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거친 손의 감촉이 손등에 닿는 순간 저는 도리어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일렁이던 두려움이 깨끗하게 가셨습니다. 앉아, 엄마. 절대 앉아. 저는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일어서서 빗자루를 가져왔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한쪽으로 모으고 엎어진 김치통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 변호사가 옆에서 말없이 굵은 소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잠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작은 가게, 평생 동전을 모아 차린 식탁들, 평생 끓여낸 국 냄새가 배인 벽지. 이 자리에 함부로 손을 댄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수화기 너머에서 정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수정 씨. 어제 가게 다 정리하고 보니까 엄마 손목에도 상처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김치통 엎을 때 손을 잡아 끄셨대요. 병원 진단서 받으셨어요? 네, 어제 저녁에 응급실 가서 받았어요. 전치 2주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점심때 같이 정리합시다. 한 방에 끝낼 겁니다. 한 방에요. 네, 한 방에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어제 밤새 엄마 옆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졸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차갑게 식어 있어서 졸음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정 변호사 사무실 회의 테이블에는 자료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제 앞으로 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내 게시판 글건입니다. 종이 위에는 회사 전산팀이 작성한 추적 결과 보고서가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성 시각 새벽 1시 40분. 접속 IP가 강민호 씨 회사의 임원실 라인입니다. 본인 부서 컴퓨터를 두고 굳이 임원실 PC를 빌려 쓴 모양이에요. 카드키 출입 기록도 같은 시각에 잡혔습니다. 임원실 출입 기록까지 남았어요. 네, 본인 카드키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민호의 이름이 작성자 칸 옆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회사 감사실에 정식으로 접수하면 강민호 씨는 대기업 내부 규정상 징계위에 회부됩니다. 명예훼손은 별도로 형사고소 들어갈 거고요. 네. 정 변호사가 다른 폴더를 끌어당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건도 정리됐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정 변호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은편 약국 CCTV, 옆 골목 차량 블랙박스 2대분, 그리고 어머님 가게 안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 들어가서 그릇 엎는 장면, 김치통 던지는 장면, 그리고 어머님 손목을 잡아 끄는 장면까지 다 찍혔어요. 엄마 다친 부분도요. 네, 어머님 진단서랑 같이 묶어서 영업방해와 상해 2건으로 고소 들어갑니다. 저는 입술을 잘게 깨물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작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칼날은 그동안 저와 엄마를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정 변호사가 종이를 모으며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수정 씨, 진행해도 될까요? 일단 들어가면 빼기 어렵습니다. 진행하세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강민호의 회사로 사내 감사실 출석 요구서가 전달됐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 회사 임원실 PC를 무단으로 사용해 외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 회사 내부 감사 규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시어머니 앞으로는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그리고 상해. 3가지 죄목이 한 줄에 가지런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정 변호사로부터 짧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양쪽 다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도착한 2번째 문자에는 민호가 회사에서 직위 해제 결정을 통보받았다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기쁨이 솟아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저 조용했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당연하게 굴러가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민호였습니다. 부재중 통화가 15통, 문자가 20통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수정아, 통화 한 번만 살려줘. 진짜 회사에서 직위 해제 났어. 너 한 번만. 어머니 경찰서 가셨어. 수정아. 저는 문자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 칸씩 깊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변호사 번호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문자 한 줄을 적어 보내고 민호의 번호를 마저 차단했습니다. 차단 목록에 이름이 하나 추가되는 데에 한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밤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에 건물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현관 앞 화단 옆에 한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술 취한 행인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민호였습니다.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떡져 있었고 양복 바지에는 풀물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민호가 휘청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수정아, 여기까지 어떻게 알았어? 기사 아저씨한테 물어 왔어.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호가 다급하게 다가오려다가 그 자리에 멈춰 2 손을 모았습니다.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2 무릎이 그대로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났습니다. 수정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휘둘렸어. 너한테 못한 거 다 사과할게. 저는 2 손으로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면 나는 끝이야.
어머니도 경찰서 가셨대. 한 번만 고소 취하해줘. 부탁이야. 고소 취하. 응. 부탁이야, 수정아. 우리 옛날 생각해서라도. 저는 짧게 헛웃음을 냈습니다. 옛날 생각. 우리 결혼할 때 행복했잖아. 응. 저는 가만히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칠순 잔칫날 식당 별실에 우리 엄마 앉아 계셨던 거 기억나? 수정아. 엄마 70살이었어. 평생 시장에서 생선 좌판하다가 처음 한복 입어보신 날이었어. 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 씨가 그날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은 적 있어. 미안하다고 한 적 있어. 수정아, 그건 없잖아. 저는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내 무릎이 아니라 우리 엄마 가게 가서 무릎 꿇어. 깨진 그릇 다 새로 사다 놔. 손목 다친 거 치료비도 다 내. 그러고 나서 회사에는 내가 아니라 회사 감사실에 가서 빌어. 사내 게시판에 글 쓴 거 내가 한 짓이라고 가서 자수해. 수정아, 그게 사람이 사과하는 방법이야. 저는 가방을 고쳐 메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등 뒤에서 무어라 외쳤지만 한마디도 귀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호 때문에 흘릴 눈물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잡힌 건 그달 말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회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옆에서 함께 걸으며 정 변호사가 짧게 물었습니다. 긴장되세요? 많이요. 긴장하셔도 돼요. 다만 흔들리지만 마세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새로 선임한 변호사 옆에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는 처음에는 강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부부 공동 자산을 일방적으로 옮긴 행위, 가족 카드임의 정지로 인한 정신적 손해. 정 변호사가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분하게 자료를 꺼냈습니다. 7년치 가족 카드 결제네요. 시댁으로 송금된 매달 100만 원과 명절 상품권 구입네요. 민호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카톡 캡처, 회사 임원실 PC 출입 기록과 작성자 IP 추적 보고서, 식당 CCTV 영상, 엄마의 손목 진단서, 자료가 한 장씩 책상 위에 올라갈 때마다 민호의 어깨가 한 뼘씩 더 작아졌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변론이 끝날 무렵에는 거의 변론다운 변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재판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읽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저는 가만히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7년 전부터 가다아 있던 자리에 비로소 종이 한 장이 도착한 기분이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비율, 그리고 별도의 사내 게시판 명예훼손건과 식당 영업방해 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재판장의 목소리가 한 줄 한 줄 이어지는 동안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 변호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수고하셨어요, 수정 씨. 저는 정 변호사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호가 변호사와 함께 어깨를 늘어뜨린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도로 진행된 형사사건의 약식 절차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그날 저녁에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갚을 채무가 한꺼번에 쏟아져 민호가 신용불량 직전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식을 식탁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들었습니다. 달지도 쓰지도 않은 보리차 한 모금이 그날따라 유난히 맑게 넘어갔습니다. 판결문이 정식으로 우편으로 도착하던 날, 저는 친정 식당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새로 사단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놓은 그릇들은 모두 새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식탁을 닦다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정아, 점심 먹으러 왔나? 응. 엄마가 해주는 거 먹으러 왔어. 저는 엄마 앞에 봉투를 하나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고? 엄마, 칠순 봉투. 늦었지만 엄마가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내 칠순은 이미 지났는데 그래도 그날 못 드렸으니까 오늘 드리는 거야. 엄마가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봉투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수정아. 응. 엄마는 이 봉투보다 내가 웃는 얼굴이 더 좋다. 저는 엄마의 어깨에 잠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가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가게 안에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점심 손님 한 사람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모, 백반 하나요. 엄마가 활짝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굽은 등이 조금은 펴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제 눈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저 제가 평생 기다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2회를 다닌 책상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미경 씨가 옆에서 자꾸 눈가를 훔쳤습니다. 과장님, 진짜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미경 씨. 섭섭해요. 저도요. 그런데 이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미경 씨의 손을 한번 잡았다 놓았습니다. 박스에 마지막 머그잔을 챙겨 넣으면서 책상 위 달력을 한 장 뜯어냈습니다. 달력 뒷면이 새 종이처럼 깨끗했습니다. 새 종이를 닮은 하루가 곧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1층 로비까지 내려와 박스를 들어주었습니다. 카페 자리는 결정하셨어요. 네. 친정식당 골목 끄트머리에 작은 가게가 났더라고요. 보증금이랑 권리금이 마침 제가 가진 돈이랑 딱 맞아서요. 동네 분들 단골 만들기 좋겠네요. 엄마 식당 손님들이 식사 끝나고 차 한 잔 마시러 오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정 변호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스를 차 뒷좌석에 실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필요하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젠 의뢰인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이로요. 네. 정 변호사님.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정 변호사도 마주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한 번에 더 묻을 말이 없어졌습니다. 가게를 꾸미는 데는 2달이 걸렸습니다. 페인트 칠은 엄마와 둘이서 직접 했습니다. 한쪽 벽은 따뜻한 살구색으로, 한쪽 벽은 깨끗한 흰색으로 발랐습니다. 바닥은 옅은 나무색 마루로 깔았습니다. 원목 식탁 4개에 의자 8개, 창가 한 자리에는 1인용 작은 식탁을 따로 두었습니다. 엄마가 페인트 묻은 손을 바지에 쓱쓱 닦으며 가게 한가운데 섰습니다. 수정아, 가게 이름은 정했나? 응. 엄마, 어떤 이름이 좋겠어? 내가 뭘 알겠나? 내 가게인데 내가 정해야지. 엄마, 같이 정하자. 엄마가 명예사장이잖아. 내가 무슨 사장이고. 엄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진짜야. 명함도 만들어줄 거야. 아이고, 못 살아. 내가 무슨 명함이고. 엄마가 그러면서도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햇살 한 줌 어때? 햇살 한 줌. 엄마가 입속으로 두어 번 따라 발음해 봤습니다. 그래, 그게 좋다. 우리 가게 창에 햇살이 잘 들어오니까.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작은 나무 간판에 새겨 출입문 위에 달았습니다. 간판이 비뚤어졌는지 멀찍이 떨어져 두어 번 확인했습니다. 가게를 여는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원두를 갈고 시럽을 채우고 컵을 정리했습니다. 유리창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정아, 엄마, 그게 뭐야? 내가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키운 거다. 가게 한쪽에 놓아둬라. 엄마가 카운터 옆 작은 선반에 화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파리가 살짝 흔들리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잠 못 들 때마다 베란다에서 물을 주던 그 잎사귀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가게 출입문 앞에서 영업 안내판을 OPN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딸랑하고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정 변호사였습니다. 양손에 커다란 화분 하나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개업 축하드립니다. 정 변호사가 화분을 창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잎이 커다란 관엽식물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정 변호사가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일 잘하시는 거 한 잔 부탁드립니다. 커피요. 네. 사장님이 추천하시는 걸로. 저는 핸드드립으로 정성껏 한 잔을 내렸습니다. 잔을 카운터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정 변호사가 한 모금 마시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단골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가게에는 손님이 두엇 더 들어왔습니다. 엄마 식당 단골이라는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자랑스럽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우리 딸이 직접 차린 가게예요. 아이고, 따님이 솜씨가 좋네.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보태셨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가만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른의 엄마가 손님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 저 미소를 보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간 저녁 7시쯤 저는 가게 불을 반쯤 줄이고 창가 자리에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2잔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응. 오늘 진짜 좋다. 엄마, 나도 좋아. 엄마는 오늘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이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이 거칠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생선을 다듬고 김치를 담그고 저를 키워냈습니다. 엄마, 앞으로 더 좋은 날이 많이 올 거야. 그래, 그래. 엄마가 제 손을 마주 쥐었습니다. 엄마가 가시고 가게 정리를 마친 뒤 저는 마지막으로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매상을 적은 작은 노트, 그 노트를 한 장씩 넘기며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크지 않았습니다. 첫날 치고는 그저 그런 매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숫자 한 줄 한 줄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미경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사 사람들끼리 다음 주에 카페에 한번 들르겠다는 가까운 동료들이 따로 모아보낸 짧은 응원이었습니다. 저는 답으로 환영한다는 한마디만 적어보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통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 흘러들어온 민호의 근황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시어머니의 빚까지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시댁 식구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잠시 들여다보다 핸드폰을 엎어놓았습니다.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통쾌함도, 동정도, 그저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헤어진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로등 아래 골목길이 환했습니다. 저는 잠시 가게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 한 줌. 나무 간판에 새긴 5글자가 노란 불빛 아래 또렷했습니다. 엄마 식당까지 걸어가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손님 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엄마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조금은 펴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굽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일하는 엄마의 등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마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 번 더 눈에 담았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에 가로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지난 1년을 헤아려 봤습니다. 칠순 잔칫날 식당에서 카드를 그어내던 순간, 민호의 서재에서 통장을 펼쳐들던 순간, 회사 로비에서 정 변호사가 막아서 주던 순간, 엄마와 좁은 식탁에서 김치찌개를 두고 마주 앉던 순간, 판결문이 도착하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한 줄로 이어져 지금 이 골목길까지 왔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에서 작은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예사장 김복순. 엄마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내일 가게에 오시면 이걸 슬그머니 손에 쥐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니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오피스텔에 들어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동네 가로등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7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누군가의 ATM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모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 그 자리에 김수정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한 모금을 마시고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한 집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자리에는 더 이상 앉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굴러가는 가족은 사실은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컵을 식탁에 내려놓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 5시 알람이 또 울릴 것입니다. 원두를 갈고 시럽을 채우고 유리창을 닦을 것입니다. 딸랑 하고 작은 종이 울리며 누군가 문을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그 손님을 향해 환하게 웃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웃음이 진짜 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칠순상에 떨어진 한마디가 7년을 묶어두던 매듭을 풀어낸 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식구로 묶이기 위해 제 식구를 외면했던 시간, 사랑받고 싶어 참아낸 시간, 미움받기 싫어 삼킨 시간. 저는 그 모든 시간을 한정식집 영수증 한 장과 맞바꿨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건 남편의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낸 제 자신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굴러간다면 그건 이미 가족이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한 집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자리에는 더 이상 앉지 않아도 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에 속아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도 괜찮습니다. 햇살이 드는 작은 카페에서 일은 넘은 엄마와 마주 앉아 보리차 한 잔을 나누는 지금, 저는 비로소 제 이름 석자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ATM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이 사연이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